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주도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오랜만에 나들이 겸 왔습니다. 더구나 BBS 개국 5주년, 제주도 5주년이라고 하는 걸 저 아래 앉아서 보다 보니까 참 감개무량하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1990년 5월 8일인가 불교방송이 첫 개국을 할 때, 그때 제가 이제 승려 신분으로서는 처음으로 FM 라디오 방송의 클래식 음악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으로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고, 말하자면 우리 조계종의 15,000명 스님을 대표해서 첫 방송에 데뷔를 했던 것이죠. 승려도 스님도 저렇게 방송을 할 수 있구나. 스님이 방송인데 음악 방송을 해? 음악 방송에서도 클래식 음악 방송을 해? 이제 이것이 사회 이슈가 되면서 정말 전국 방송을 타고 NH 방송까지 나가고, 그리고 독일 프랑크푸르트 방송국인가에서도 인터뷰를 한번 나왔던 적이 있고, 하여간 BBS가 개국하면서 무지 유명해지게 됐던 거죠. 방송국 자체가 종교 방송으로서 전 세계의 이 지구촌 안에 불교 방송은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본도 아무리 잘 사는 나라라 해도 스님들이 법문하거나 하면 NHK로 나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초대되어져서 나가서 하시지 불교 방송이라고 하는 개념은 없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불교 방송이 이 지구촌 안에, 대한민국 안에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일이고, 또 불자인 출가자인 우리로서는 이 방송 매체라는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진리의 세계를 전할 수 있고 부처님의 법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지없이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제 제주도가 5년 전에 개국을 했다고 하니까 제가 90년도부터 10년간 방송을 했었으니까요. 그때만 해도 이쪽 지역에 이제 방송이 나오지 않아서 안타까웠었거든요. 가만 돌이켜 보니까 지금 내가 방송을 하고 있었다면 이 라디오 방송이 제주도까지 나가지 않았을까? 전파를 타지 않았을까? 그 라디오로 여러분을 만나 뵙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어쨌든 BBS 제주 불교방송 개국 5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저에게는 BBS는 친정 같은 곳이어서 언제나 BBS 방송이 또 잘 되기를 염원하는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 와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 제주도민이시기도 하고, 또 불교방송에 관심 있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내지는 여기 불자도 많이 오신 걸로 압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아직까지 불교세가 좀 더 융성한 곳인 걸로 알고 있어서, 또 제주도에 주석하시는 우리 스님들께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포교를 하고 계시는 아주 특별한 지역이지요. 그래서 저에게도 오늘의 이 개국 5주년 기념 행사가 무척 뜻깊습니다. 그런 자리에 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회관에 앉아 계시는 모습을 보니까 괜히 좀 가슴이 벅차고 그러네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구에게나 한 번 주어진 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생애를 살 것인지, 또한 사람마다 저마다 자기에게 도착하는 열차가 다 다릅니다. 같은 열차를 타고 출발하는 거 아니고 같은 길을 보면서 갈 수도 있지만, 자기 앞에 당도하는 열차는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도착하는 열차입니다. 그 열차를 타고 우리 모두는 각자의 인생의 여행을 시작해야 하죠. 여러분의 열차는 어디쯤 와 있는지, 아니면 아직 올라타지도 않고 아직까지도 인생의 저 뒤안길에서 배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의 열차는 어디엔가 도착했는지 아니면 도착할 것인지, 아마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한 번의 생애가 각자에게 어디쯤 와 있는가 하고 한 번쯤은 돌아보게 되는 그런 때를 맞이하고 있는 분들도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20대, 30대 젊을 때에는 막 열심히 살기 바쁘고 인생에 재밌는 것도 많고 뭐 못마땅한 것도 많고 기분 나쁜 것도 있고 기분 좋은 것도 있고 이렇지만 어느 정도 50 중반 넘어가기 시작하다 보면 뭐 좋은 거 나쁜 것도 그게 그거고 뭐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뭐 이래지기 시작하죠. 인생의 맛이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인생의 맛은 어떤 맛입니까? 실제 자기의 인생의 맛을 뭘로 표현하겠다라고 한다면 어떤 맛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무나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인생의 맛. 단맛? 오케이. 단맛. 또 어떤 분은요? 누구는? 혹시 짠맛 없어요? 여기 짠맛. 인생 진짜 짜지요. 짜면은 물을 계속 들이켜야 돼요. 그렇죠? 네. 또 혹시 뭐 신맛 없습니까? 진저리 쳐지는 거. 예, 신맛은 막 진저리 쳐지잖아요. 신맛도 있을 테고요. 단맛만 계속 난다 그래도 아마 단맛 또한 지루해질 거예요. 계속 단맛만 난다면. 또 어떤 맛이 있나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맛일까? 한번 또 돌아보는 거죠. 쓴맛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쓴맛 봐라 이런 말 하죠? 쓴맛 안 보면 이 사람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계속 쓴맛만 본다면 어떨까요? 죽어요 그냥. 상처 입어서. 또 매운맛도 있잖아요. 인생의 매운맛 보셨나요? 네, 인생의 매운맛. 매운맛이라는 거는 좀 피곤할 때 매운맛을 보면 개운함이 있지만 계속 된 맛 매운맛을 보다 보면 막 열이 터져 나오잖아요. 네, 열이 터져 나오기도 하죠. 각자 여러분에게 있어서 인생의 어떤 맛들이 이 맛이 섞여 있을 거예요. 어느 날은 짠맛 났다가 어느 날은 단맛 났다, 신맛 났다, 쓴맛 났다가 또 매운맛도 났다가 뭐 이럴 거예요. 음식이라고 하는 것도 맛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사는 것도 맛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 관계하는 것도 함께하는 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보니까 5주년 행사를 하면서 하기 위해서 뭐 제주도에서 내노라 하시는 분은 다 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주도에서 이렇게 이름 있는 분, 유명한 분, 이렇게 또 제주도를 사랑하고 열심히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분, 이런 관계 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오셨던데 이런 날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또 얼굴 대면하죠. 이게 바로 사랑관계 함께하는 맛이 있거든요. 또 무슨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들어주는 맛도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말을 할 때 그 말 맛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말을 하는데 말이 맛이 없다 그럴 때 어때요? 말 맛없다 이러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삶이라고 하는 전반을 돌아보자면 사실 전부가 다 맛으로 통하는구나 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왜 사람도 맛이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야, 인간미가 있어야지, 사람 맛이 좀 있어야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살맛 또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맛이 안 나면 살맛 없다 그러면 어떻게 죽고 싶다 그러잖아요. 네, 죽고 싶지 않으려면 살맛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살맛이 나시나요? 역시 제주도라 다르네요. 예, 이런 대답이 여기서 처음 듣네요 제가. 야, 정말 제주도는 이 천혜의 혜택을 받은 지역이라 살맛이 있습니까? 예, 바로 나오시잖아요. 다른 데는 쭈삣쭈삣하거든요. 네, 살맛이 있나 없나 돌아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살 맛이 난다, 사람 맛이 난다 하는 것도 뭐 신나고 희망차다는 얘기잖아요. 신나고 희망차야 맛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신나고 희망차다, 살맛 있다, 사람 맛 난다, 이건 결국 뭐냐? 참돼야 된다, 제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하고도 연결되고, 그리고 실제로는 그 말 속에, 맛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진실하게 살고 정직함도 들어가고 또한 제일 중요한 게 정성이에요. 살맛 나고 그 맛이 난다라고 하는 데는 모든 맛에는 정성이잖아요. 된장 맛을 내던 뚝배기 장 맛을 내던 무슨 맛을 내던 정성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 맛이 나던가요? 아니죠. 다 사랑 관계고 무슨 관계고 다 이 정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중용에서 보면 인생의 8가지 맛이라 해서 팔미에 대해서 논합니다만, 우리가 밥을 먹는데 배만 부르자고 먹으면 그 음식이 아니잖아요. 배만 부르자, 뭘 먹어도 상관없다, 그게 아니라 깊은 맛을 느끼기 위해서 먹는 음식의 맛이 있어요. 첫 번째.
그다음 또 뭔가요? 돈을 버는데 돈 버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무슨 일을 할 때 돈을 벌 생각만 가지고 일을 한다. 그러면은 그 일이 재미있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일의 의미와 삶의 보람이 있어야 돼. 이걸 직업의 맛, 그렇죠? 직업의 맛이라고, 일의 맛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뭐 남이 노니까 노는 여가에 나도 논다. 남 노니까 나도 놀아. 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놀아서 노는 것이 정말 제대로 노는 게 아니라 놀이를 통해서 즐거움을 아는 맛, 그걸 풍류의 맛이라 그래요. 노는데 시간을 허비하면서 노는 거 있고 놀았는데 오히려 더 피곤해. 왜? 휴가 가서 뭐 놀았는데 더 피곤해서 돌아오네? 이거는 노는 맛을 제대로 몰랐을 때 하는 거잖아요. 풍류의 맛. 그 다음에 또 어쩔 수 없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즐거움과 기쁨을 느끼는 것, 그것 관계의 맛이라 그래요. 예. 또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면서 봉사하는 삶을 봉사의 맛이라 그래요. 여기 지금 보면은 많은 분들이 각자 사찰에 가서, 절에 가서 여기 관음사 스님도 와 계시고 뭐 우리 관우 스님 절도 있고 많은 절들이 있어요. 뭐 우리 절도 있고 뭐 절 많죠. 여기 지금 스님들 와 계시는 각 사찰들, 거기에 가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여기 많이 계시는 걸로 알아요. 이 봉사 또한 인생의 맛이거든요. 봉사의 맛. 그 다음에 배우고 싶어하는 의지, 이게 멈추지 않아. 매일 지속적으로 무엇인가를 내가 배우면서 성장해. 그게 배움의 맛이거든요. 그리고 몸도 건강해야 하지만 정신도 건강해야 돼서 균형 잡히는 것, 이걸 건강의 맛이라 그래요. 예. 그리고 자신이 쌓아둔 높은 벽, 나는 뭣도 못해 라고 하는 열등감이나 자신감 없어함이나 자기 부족하다 하거나 뭐 이런 등등, 그 많은 높은 벽들, 그 열등감을 넘어서서 자신의 참된 존재를 깨닫고 자신을 완성해가는 맛이 있어요. 이걸 바로 인생의 맛이라 그래요. 인생의 맛은 자신의 삶을 완성해가는 삶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앞에 인생의 당도한 열차를 올라타고 자기 인생의 길을 출발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 어디에 와 있는지, 어디에 도착했는지, 가고 있는지, 이런 등등, 이 인생의 맛이라고 하는 게 바로 자신의 인생을 완성해가는, 이게 바로 사람의 맛이기도 해요. 이걸 이제 중용에서는 팔미라 그래가지고 8가지를 말합니다만, 이걸 다 짚어서 말하자는 건 아니고, 이렇게 다양한 참맛을 알면서 살기에 인생이 너무 짧아요. 정말 생은 짧잖아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너무 후닥닥 가죠. 보세요. 올해 개묘년이 왔는가 했는데 벌써 8월 왔는가? 그렇죠? 그러더니 금방 9월이죠. 여름 더워 하다가 9월이에요. 금방 12월 가면 또 1년 가요. 이렇게 인생은 짧다면 짧아요. 그러니 이렇게, 그런데 살기가 힘들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정말 여러 가지, 여기서는 살만 납니다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삶 자체를 통으로 놓고 볼 때 인생이라는 건 그렇게 호락호락하거나 만만하지 않습니다. 정말 뜻대로 되질 않는 게 더 많죠. 왜 이거 한 생 잠깐 살다 가는데 이렇게 삶이 어려운 것이냐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생이라고 하는 게 그냥 좀 수월수월하게 사라지면 안 돼? 라고 생각할 때 있을 거예요. 내가 우울한 건 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때문이야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제가 어제 그 책을 잠깐 봤는데 머릿말에 그런 글을 썼더군요.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데 인간의 몸은 너무나 허약해. 유리그릇보다도 허약해. 그렇죠? 뭐 깨질세라 금방 어디 부딪히기만 해도 멍들어, 상처나 다쳐. 그죠? 사람의 몸은 그렇게 허약하고, 또한 용맹심으로 따지자면 사자와 호랑이를 따를 수가 없어요. 빠르기는 치타를 따라갈 수 없어요. 덩치로 비교하자면 코끼리를 따를 수 없어요. 또한 나르는 새, 우리는 새처럼 날지도 못해요. 독수리보다도 못해요. 거기다가 돌고래처럼 깊은 바다를 하염없이 헤엄치는 것도 하지 못해요. 신체적으로 따지자면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게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이 존재계에서 놓고 볼 때 우리가 굉장히 똑똑하고 유능하고 잘난 것 같지만 실제 모든 존재계에 우리 자체를 내놓고 보자면 포유류나 파충류나 모든 유형의 생명들에서 다 놓고 그 종의 하나로서 우리를 놓고 볼 때 정말 우리가 얼마나 유약한가.
인간은 다른 동물에 비해서 뇌가 크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다른 거는 다 내세울 게 없는데 뇌덩어리가 크잖아. 사실 맞죠. 사람의 뇌만큼 큰 덩어리가 없거든요. 이거 얼마나 큽니까? 근데 도대체 이 무거운 덩어리를 왜 이렇게 큰 게 여기 매달려 있냐 이거예요. 매달려서 얘가 고뇌를 해결해 주느냐는 거예요. 고통 해결해 주는가?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이 위에 얹고 다니는 제일 크다는 뇌덩어리가 해결해 주는가? 이렇게 큰 덩어리를 얹고 산다고 자부심을 갖고 자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소한 일에도 걱정거리 투성, 작은 일에도 불안해, 노심초사, 고민하고 엉뚱한 결정을 내린 다음에 후회하고, 이게 도대체 뭐란 말인가 라는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큰 뇌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렇게 인류의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가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그렇게 친하다는 친구에게 간도 쓸개도 다 빼줄 것 같았던 관계의 친구가 배신하기도 하고, 뒤통수를 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부하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 또 신참을 못 살게 굴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사기도 치고, 칼도 휘두르고, 총도 쏘고, 이웃과 전쟁을 하기도 하고. 사람의 삶이라는 게 다른 생명체와 도대체 비교해서 우리가 이렇게 죽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죽고 죽이는 관계,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결함투성이인가. 어찌 보면 이렇게 결함이 불러온 슬픈 일들, 고뇌, 이런 걸 보고 있자면 사실 우리가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실제 우리 그렇다 보니까 요즘에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는 사회 문제가 무지 많아요. 제주도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는 피부로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그 육지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다양한 사건 사고를 항상 접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BBS 본사에서 사장님도, 이선재 사장님까지 오셨는데, 이 서울에 있다 보면 다양한 사건 사고를 늘 접해야 됩니다. 예, 우리 여기 윤 사장님께서는 별로 접할 일이 없으실 수 있습니다. 제주도 사시기 때문에 엄청난 혜택을 받으시니까. 그러니까 묻지마 범죄가 막 일어나거든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대중교통 이용하기도 어려워요. 거기다 공공시설에 가는 것도 겁나는 세상이에요. 갈수록 더욱더 정신질환자가 주변에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정신질환이라고 하는 진단이 한번 내려지면 범죄가 정당한 수단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여러분, 사이코패스란 말 들어보셨죠? 사이코패스가 혹시 정신병인가요? 아니죠.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말과 정신병은 다른 말이에요. 사이코패스는 정신병이 아니라 인격장애잖아요. 예, 정신병과 인격장애는 다릅니다. 말하자면 사이코패스는 범법 행위를 하고 범법 행위에 대한 통제력, 자제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충동적으로 어떤 행동을 내지르죠. 그리고 사람을 죽이고도 양심의 가책을 전혀 받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결여된 걸 사이코패스라 그래. 자신의 이익이나 쾌락을 위해서 타인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타인의 안전 자체를 무시하죠. 다른 사람을 해치고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는 것. 그러니까 사회가 발전을 하면 할수록 아이러니하게도 사회에서 요구되는 규범이 무시가 돼요.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세상.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인격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장해가는 것이 더 큰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아마도 제주도라고 하는 이 지역은 워낙 환경이 좋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여기 우리 비구니 두 분 스님이 저를 이제 제주도에서부터 맞이를 해서 오면서 이제 바닷가도 좀 바람 좀 잠깐 쏘여주고 이렇게 구경을 하면서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오다 보니까 거기 제주도에는 담수호가 많아서 그냥 사람들이 아무 데서나 가서 목욕하고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 힐링할 수 있는 곳이 천지가 다 힐링할 수 있는 코스인데 무슨 정신질환을 앓을 사람이 있겠어요. 제주도는 제약회사가 안 되는 곳일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제약회사가 제주도 들어오면 망하는 거지, 이건 완전히. 그렇지 않아요? 예, 제 생각이 오늘 이렇게 한 바퀴를 돌다, 야, 제주도에 제약회사 들어오면 망하기 딱 좋겠다. 이렇게 힐링 장소가 많은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정신질환과 인격장애라는 건 구별해야 되는데, 이 사회가 갈수록 정신질환이 늘어나요.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여러분의 가족이 이미 서울이나 미국에 나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가족이 다 제주도 사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세상 속에 다 노출되어 있잖아요. 연계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전 세계에 유학을 나갔을 수 있잖아요. 이민을 갔을 수도 있어요. 서울뿐이 아니라 여러 각처에 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안전한가 아닌가. 그런데 뭐만 하면 정신질환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자, 그런데 그게 사실인가요? 라고 물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깊이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예요. 정신병을 정신과에서 더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거죠. 그걸 한번 짚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정신질환이 있는가 보다 라고 생각할 일이 아니라 진짜 그게 맞아? 라고 한번 물어보자는 거예요. 이 사회가 정신질환에 대한 것을 짚어보자. 무조건 달려가지 말고 라는 거예요. 그 정신병을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을 쓴 앨런 프랜시스라고 하는 의사가, 자기가 신경정신과 의사예요. 그분이 책을 썼어요. 양심 선언을 한 거죠. DSM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아마 DSM이라고 하는 이 말하자면 정신진단 통계 편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정신병에 관련되어진 모든 자료 조사를 해서 다 이름을 나열한 하나의 백과사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 DSM이라고 하는 정신 진단 그 통계 편람, 그 약자인데, 뉴턴이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별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어도 인간의 광기는 계산할 수 없다. 별은 아무리 먼 곳에 있어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먼 곳에 있어도 관측도 할 수 있어요. 인간은 바로 내 앞에 있는데 몰라요. 자기가 자기를 몰라요. 그렇죠?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알겠느냐. 그 노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네. 내가 나를 몰라요. 그러니 이 인간의 광기라고 하는 건 계산할 수 없고, 정말 맞는 얘기예요. DSM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백과사전과 같은 이 사전은 정상적인 사람 정신질환의 경계의 기준을 정한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신병이 있냐 없냐, 이 기준을 설정한 거예요. 사회적으로 이게 말하자면 엄청나게 중요한 책자로서 존재한다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갖가지 중요한 결정을 DSM이 다 결정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불면증에만 시달려도 그 불면증이 한 달 내리다지 계속된다. 그러면 그게 정신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여러분이 결정할 수 없어요. 정신과 의사가 결정을 해요. 그리고 약 처방을 하게 돼 있죠. 그렇죠? 이 중요한 결정을 하는 거. 그래서 사회 전체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래서 DSM에다가 우리 삶을 다 맡겼다는 거예요. 맡기고 사는 거예요. 맡기고. 누가 건강한 사람인지, 누가 환자인지, 누가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어떤 치료를 제한해야 될지. 그러다 보니까 살인자를 범죄자로 볼 것이냐, 정신병 환자로 볼 것이냐 갈라지잖아요. 범죄자로 볼 것이냐라고 하면 법대로 처리하면 돼요. 근데 정신병이 있어서 사람 죽였어, 그럼 어떻게 돼? 형량이 줄어들죠. DSM에 따라서 형량이 줄어들어요. 사정을 봐주죠. 이게 아주 심각한 일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모두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분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DSM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예요. 이 사회의 모든 범죄와 관련된 것까지도. 거기에 우리는 그냥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 DSM이 1, 2, 3, 4, 5까지 책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3라고 하는 책이 등장하면서 정신과 의사들은 이것을 근거로 자신들이 분명한 진단을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앨런 프란시스라는 정신과 의사의 말인 거예요. 환자가 일단 병원에 예약을 했어요. 예약하고 찾아왔어요. 신경정신과에 찾아왔어요. 찾아오면 어떻게 돼요? 병이 있냐 없냐 아무 상관없이 몇 마디 말 들어보고, 이 사람이 좀 뭔가 긴장하고 있어, 강박증이 있대, 뭐 어떻대, 요즘 잠을 좀 못 자, 뭐 이렇게 몇 마디 들어보면 반드시 너는 이러이러한 증상의 환자야 하고 거기에 맞는 약을 먹어라, 처방하게 돼 있는 거죠. 그게 의사가 병 진단 내리고 처방하게 되어 있는.
이게 지금 현재 신경정신과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DSM-3라고 하는 책은 서양에서는 거의 정신과 의사들에게 바이블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가 딱 찾아오면 뭐예요? 이 정신과 의사들이 경배의 대상으로 여기는 책, 근거, 정신병에 대한 근거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와서 환자가 몇 마디 하면 DSM-3에 보면 말이야, 당신은 이러이러한 증상이 있네. DSM-3에 따르면 말이야, 당신은 이러이러한 증상이 있으니까 이 약을 처방해야 돼 라고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병명은 무엇이고 거기에 따르는 약 처방을 내리게 돼.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정신과 의사들은 이제 그 다음에 3, 4가 지나간 다음에 5가 나와. DSM-5 이걸 작성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내용에 대한 것도 저도 그랬지만 여러분도 아실 필요가 있더라고요. 알아둘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무조건 정신병을 만들어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정신장애를 DSM-5에서는 정신장애를 더 많이 추가하자, 슬라이스 하듯이 이름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어지간하면 다 정신병으로 집어넣자 이거죠. 그래서 진단 규칙을 철저하게 엄수하고 엄격하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진단을 느슨하게 하는 거죠. 느슨하게 풀어서 정신장애를 더 많이 만들어내요. 더 많이 만들어내서 정신병 환자가 훨씬 많아질수록 이 세상에 웬만한 사람이 신경정신과를 찾아오면 병명을 다 주고 약 처방을 한번 함으로써 계속 환자가 조금만 불안하면 병원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죠? 이게 지금 확대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앨런 박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정신장애의 진단은 지나치게 너무 멀리까지 갔다. 과도하게 진도 나갔다. 그 다음에 너무 전 세계적으로 신속하게 확장되고 있다. 그리고 너무 빨리 변해가고 있는데 이건 걱정스럽다. 왜? 정신장애의 범주가 너무 많아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진단을 받고 있다 이거예요. 이 말은 충분히 정상적인 사람들까지도 DSM-5의 그물망에 다 걸려든다는 거예요. 병원만 갔다 오면 다 정신병이 있는 걸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충분히 정상적인 거예요. 왜? 사람이 살아가는데 적당하게 불안도 있고요, 적당하게 긴장도 있고요, 적당하게 또 잠도 안 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걸 다 환자로 분류해버리면 그냥 온 세계가 다 정신병자 집단이 되겠죠. 자, 그래서 DSM의 위험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특히 어른도 어른이지만 아이들한테 적용하는 것은 무척 위험하다는 이야기예요. 아이들에게.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항우울제, 항정신병약, 그 다음에 항불안제, 수면제, 진통제, 어지간한 거 안 먹어본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어지간한 거 병원에서 처방하는 대로 다 먹고, 우리가 약에 대해서 굉장히 함부로 생각하는데 신경정신과 약이 됐던, 염증 약이 되었던, 무슨 약이 되었던 병원에서 받아온 약 다 안 먹었을 때 어떻게 쓰레기통에 그냥 버리죠. 쓰레기통에 그냥 버려지는 것들이 하수도를 통해서 하수로 나갔을 때 그게 어떻게 돼? 하수를 오염시키고 또 물이나 어디에서 사는 모든 생명체에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먹는 항우울제, 항정신병약, 항불안제, 수면제 이런 것들이 그냥 쓰레기통을 통해 갖고 하수처리나 그냥 냇물, 갯가, 강으로 흘러 들어왔을 때 그것을 마신 물고기들이 이상 증상을 보이잖아요.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요. 도망을 안 가요. 얘네들이 잡아먹히는지 어쩌는지를 몰라요. 왜? 항정신병약을 먹으니까 망고 땡이야. 그냥 물고기가 지를 잡는 그물이 왔는데 상관없어, 너 불러 잡혀. 그냥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런 약을 안 먹어본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이 의약품 과다 복용을 일으키고 있는데 요즘에는 불법 마약보다, 마약이 그렇게 위험하다는데 불법 마약보다 합법적으로 처방한 약 때문에 정신과에서 처방한 약을 먹고 응급실에 실려오거나 사망하는 사례가 마약 먹은 사람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 수요가. 믿어지지 않으시죠? 이 미국에서는 현역으로 뛰는 군인들이요, 항정신성 의약품 처방이 몇 년 전에 비해서 8배나 올랐대요. 안 먹고는 못 사는 거예요. 다 약에 의지해 사는 거예요. 약에 의존해서 사는 거. 그러다 보니까 뭐냐,
진짜 진심으로 아픈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진짜 약을 먹고 치료를 해야 되는 아픈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정신과적으로. 그런 사람들한테 절실하게 치료가 필요한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도외시 되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들이 가서 상담받고 약 처방을 받게 되니까. 그래서 DSM은 오히려 치료해야 되는 반대 방향으로 간다. 진짜 아픈 사람들을 처방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도 병원에 오면 처방을 하는 식이 된다. 일상생활 속에서 있을 수 있는 적당한 불안이나 건망증, 또 나쁜 식습관, 이런 걸 전부 정신장애로 둔갑시켜버리면, 그리고 새로운 진단으로 추가해 간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그래서 정말 아픈 사람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없는,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심지어 어떤 의사는 DSM-5라고 하는 책에 정신병 위험 증후군을 추가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한대요. 위험 증후군. 네, 정신병이 나타날 수도 있는, 아직 안 나타났어. 근데 딱 보니까 제가 막 분노를 해. 막 분노장애로 저거 정신병에 넣자, 이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그게 정신병으로 분류돼야 될 사람도 있겠죠. 어쨌건 그런 진단을 넣자. 그래서 정신분열증으로 발전할 어린이들을 조기에 찾아내서 예방하자, 치료하자,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앨런이라는 박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달라는 거예요. 뭐라 그러느냐? 정신병 위험 증후군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오진일 확률이 높다. 90%가 정상적일 확률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의사가 내린 결론이 오진일 확률이 훨씬 많다. 그 다음에 극소수의 사람만이 실제로 정신병으로 발전할 수 있다. 아주 극소수가. 그런데 실제로 정신병으로 발전할 거다라고 예측되어진 사람도 효력이 입증된 정신병에 대한 예방 기법은 없다는 거예요. 정신병에 대한은 현재 없다는 거예요. 그 항정신성 의약품들을 쓸데없이 많이 처방받게 될 때, 뭐 진통제가 됐던 수면제가 됐던 항우울제가 됐건 뭐가 됐건 이런 걸 처방받아서 막 먹어 그냥.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뭐가 비만이 오잖아요. 제가 아는 분이 항우울증 약을 받아 잡숫 후 한 달도 안 돼갖고 과대하게 먹지도 않는 사람인데 막 살이 찌는 거예요. 비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당뇨 오잖아요. 항우울증, 항정신병약 이런 것들이 당뇨불로 오잖아요. 심장질환 가져오잖아요. 그리고 원래 자기가 살아야 되는 수명보다 훨씬 수명이 짧잖아요. 잘못된 예방법임에도 마치 정신병이 네 눈앞에 목전에 다가와 있어 라고 하는 느낌을 풍겨서 사람들에게 위험이 있다는 것, 즉 질병이 있다고 하는 분위기를 사회에 풍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 자, 범죄자를 조현병으로 진단을 했을 때, 조현병은 옛날에는 정신분열증이잖아요. 정신분열증을 요즘에는 조현병이라 그래요. 살인을 저질렀어. 그 살인을 저지른 사람한테 뭐라 그래? 이 사람이 조현병 증상이 있다. 의사한테 한 장을 진단서만 띄어서 갖다 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형량을 팍 줄여주거나, 그죠? 범죄에 대해서 아무 대가를 치를 일이 별로 없어지는. 그러니까 우울증, 공황장애, ADHD, 편집증, 강박증 이런 정신병적 진단이 모두 바른 진단인가요? 라고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분 얘기는요. 이게 모두 바른 진단인가요? 라고. 우울증, 공황장애, ADHD, 편집증, 강박증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한 번쯤 듣게 될 때 그것이 정신병적으로 진단이 진짜 바른 진단 맞아요? 라고 자신한테도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진단하는 게 바람직한 건가요? 라고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정신병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어렵다는 거예요. 또한 처방도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거기에 노출되어 있죠. 자, 진단명은 환자에게 2차적으로 또 피해를 주게 되잖아요. 꼬리표가 붙고 낙인이 붙으면 그것이 잘못 작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되나요? 정신병과 관련되어진 진단을 받게 될 적에 가장 사회의 큰 문제는 뭐냐?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싶어 하지 않아져요.
나 정신병 있거든, 나 우울증 있거든, 나 강박증 있거든, 나 그래서 요즘 정신병 약 먹고 있거든. 봐달란 얘기죠. 이해해달란 얘기죠. 내가 무슨 짓을 저지르더라도 병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이런 사람 숫자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 사회는 무슨 일을 저질러 놓고 책임질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그 잘못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정신병으로 둔갑을 시킨다는 얘기죠. 정신병에 갖다 붙여지면은 정신질환이 있구나,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되어지는 게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온 세상이 아프거나 미친 사람들만 존재하는 사회가 되는 그 분위기가 맞는 것이냐. 정상적인 90%의 정상적인 사람들에게까지도 약 처방을 하고 또 약 처방을 받은 사람은 나 우울증 있어, 나 심란해. 그러면 기분 나빠하거나 짜증내거나 분노하거나 그 어떤 자기의 감정을 폭발하더라도 주변이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범접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정상적이냐를 물어보자는 거죠. 이런 사회가 건강한 사회이고 이거 정상적이야? 라고 물어보자는 거죠.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ADHD라고 하는 진단을 내려서 꼬리표를 달아요. 그리고 그 어린 아이들 10세 미만이나 15세 미만 아이들에게 약까지 복용을 하게 돼. 이거는 이 앨런 박사는 무지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보세요, 위험하고 조심해야 된다. 아이들의 경우는요, 알다시피 뼈도 완전히 형성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브레인도 형성이 되지 않았어요. 제가 뭐 강연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태어날 때 아이들은 25세까지 뼈가 모두 몇 개예요? 800개예요. 800개의 뼈가 25세 넘으면서부터 몇 개로 돼요? 206개가 돼요. 800개의 뼈가 206개의 뼈로 조합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뼈 숫자도 어릴 때는 무지 많아요. 아직 통합이 되지 않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뇌, 브레인도 아직까지 가소성, 변화의 가능성만이 무궁무진히 있어요. 완성된 작품이 아니에요, 뇌가. 이 브레인 자체가 어린 아이들 25세까지는 완전히 성숙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들은 일을 막 저질러요. 판단력도 없고 분석력도 없고 막 저질러. 그러니까 뭐예요? 산만한 게 당연한 거예요. 산만하고 뭐 소리 지르고 깨깨거리고 막 할 수 있는 거예요. 정신불안증이 있을 때도 있을 수 있죠. 근데 ADHD라고는 판단, 진단을 내서 애한테 약을 바로 어려서부터 먹인다.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아이들은 놀이문화. 제가 오늘 그 제주도 바닷가를 이렇게 쭉 차 타고 오면서 느꼈어요. 와, 제주도에서는 아이 키우기 참 좋겠다. 그런지 안 그런지 100%는 모르겠습니다만 환경적으로 아이들이 물놀이를 많이 하잖아요. 물놀이를 많이 할 수 있고 바닷가를 끼고 산책할 수 있고 걸을 수 있는 코스가 너무 많고 문 앞에만 나가면 걸을 수 있고 아이들에게는 놀이와 유의를 통해서 재미와 즐거움이 있으면 스트레스가 해소가 돼요. 발산해,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친구끼리 놀면서 협력하는 법도 습득을 해요. 물질적으로 어떤 보상이 뒤따르지 않고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놀이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성장해 가기 시작을 해요. 네. 그런데 아파트에 갇혀 있으니까 아파트에 갇혀 있고 그 다음에 학원 가고 아파트 갇혀 있고 학원 가고 핸드폰으로 게임밖에 할 게 없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불안증과 정상적으로 발산이 되지 않죠. 그러다 보니 ADHD라고 하는 이름표를 붙여서 약을 먹이기 시작하는데 아이들에게 정신과에 약을 먹이는 케이스는 무지 주의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척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을 기다려줘야 되고요. 기다려주는데 그냥 기다려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는 정상적인 놀이 문화를 많이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사회가 놀이 문화, 정상적으로 놀 수 있는 놀이 문화를 만들어줘야 돼요. 다양하게 놀면서 발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책을 지 나이 또래에 맞게 책을 읽는 힘이 생긴다든지 그럼 잠재력이 발전하잖아요. 또 뭐 그 나이 또래에 맞춰서 과학 실험 같은 걸 해본다든지 어른이 반드시 관리하는 하에 그런 것들에 관심 갖게 하고 하늘의 별을 보면서 꿈을 가지게 하고 미래를 보게 하고 그 별의 세계에서 우리가 왔다고 하는 것이 진실을 알려주고 네 자체가 바로 별에서 온 사람이라는 거, 우리 몸속에 흐르는 피가 헤모글로빈이 그 피 속에는 철 성분이 있고 그 철 성분은 이 지구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다라는 진실을 알려주고
이 지구에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다. 싸그리 다 별에서 날라온 것이다. 물 한 방울도 전부 별에서 날라온 것이다. 우리 몸속에 흐르는 피도 내게 아니다. 다 별에서 왔다. 그렇죠? 네. 레드 자이언트, 슈퍼노바 이런 핵분열들이 일어나면서 그것들이 분열되면서 이 지구상의 이 말하자면 지구촌에 쏟아부어진 것들, 우리 이 지구에서 철이 만들어졌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몸속에 철분이 흐르잖아요. 그게 어디서 왔느냐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아이들이 알도록 하고 꿈을 크게 갖게 하고 생각의 범위를 키우고, 네가 무슨 대학 나와가지고 어느 대학 나와서 뭐 어디 돈을 벌어야 되고 뭐하고 중요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닌, 그게 전부가 아닌 세상. 그리고 아이들에게 가급적이면 어려서부터 시를 읽게 한다든지, 시를 많이 읽게 해서 시위에서 나오는 언어의 감각, 시가 만들어내는 언어적 감각 같은 거를 어려서부터 익히게 한다든지, 또 하늘의 별을 탐색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세계를 완전히 열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거를 열어줄 생각은 안 하고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원하는 거 돈 갖고 다 들어주면 되는 줄 아니까 ADHD라고 하는 진단을 그냥 여사로 받아요, 병원 가면. 그리고 여사로 약을 받아 먹게 해요, 아이들한테. 예. 이거를 전반적으로 우리가 다시 생각하자. 우리가 몸담고 사는 이 세상 전체가 다 정신병자로 가득하다면, 70%, 80%가 정신병자로 가득하다면 이 세상에 살맛이 나겠어요, 여러분? 살맛 나겠어요? 이거는 짠맛도 쓴맛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맛 자체에 비교할 수가 없어. 전부 정신병자라면. 두 집 건너 하나가 조현병 환자라는 말을 요즘 해요. 그게 사실이냐? 다시 점검하자는 거예요. 두 집 건너 하나가 조현병, 정신분열증 환자다. 언제 누가 칼 들고 뛰쳐나와서 누구를 죽일런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게 정상인가? 그리고 그런 생각을 우리가 그냥 하는 게 맞나? 물어보자는 거예요. 정신병의 나라에서 왔습니다라는 그 책을 쓰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자기가 정신질환자예요. 자기는 병을 집에다 이렇게 놓고 일터에 낮에는 나가, 일터에 나가고 병은 아내처럼, 집을 지키는 아내가 집에 있는 것처럼 병을 집에 놓고, 그 다음에 낮에는 일터에 가고 일 마치면 집에 돌아오면 정신질환자인 그 병과 만난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뭐냐? 전업주부인 정신병, 자기에게는 비유를 들자면 전업주부인 정신병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이제 밖에 나가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정신병이 자기를 맞이해 준다 이거예요. 그 말은 뭐냐? 병이라고 하는 게, 정신병이 이미 왔으면 병을 따로 떼어놓고 인생을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분 얘기가. 네,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그 말은 함께 살기로 마음 먹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정신병이 왔을 때는 이거를 떼어내봐야 되겠다라고 몸부림을 칠 일이 아니라, 그리고 가족들이 내 자식이나 내 가족 중에 누가 정신병과 관련된 어떤 증상 때문에 약을 먹고 있고 시달리고 있을 때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떼어내야 된다라고 난리굿을 칠 일이 아니라, 그것과 더불어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되지? 라고 하는 방법을 오히려 찾는 게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 얘기가, 자기는 정신병도 있지만 동성애자인데 그걸 부모님한테 커밍아웃을 했더니 당연히 부모님이 받아들이지 않죠. 부모님이 충격받고. 근데 이분이 그래요. 부모님이 받아들여주지 않는 게 신경 쓰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인생이 휘둘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들어 하지만 자기 어떻게 하겠냐? 자기가 정신병이 있고 동성애자이고 그게 자신의 모습인데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관계는 가족과의 관계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인생의 전부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관계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얻는 것도 무지 많다는 거예요. 정신병을 갖고 있지만 굉장히 건전한 생각이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예. 그리고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병을 스스로 인식하는 것이 모든 인생 여정의 출발점이 된다. 병식이라 그러더군요. 알식자, 병을 알기 시작하는 것. 병식, 병을 내가 알아차리기 시작을 해야 돼. 자신에게 내재되어 있는 정신병이 어떤 측면들은 떼어내올 수 없고 그것이 자신의 특성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게 있구나.
근데 그 과정에서 그것 때문에 내가 무력해지거나 무능하거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병의 인식을 하는 순간, 아, 내가 정신적 병이 있어? 그걸 인식하는 순간 내가 주체자가 되어서, 주인이 되어서, 불교에서는 수처작주라 그래요.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어서, 수처작주, 입처계진이,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삶이, 정신병이 있던 없던 내 삶을 내가 이끌어가야 될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 정신병적 증상을 내가 구성해 나가야 돼. 무엇으로? 주체적인 생각으로. 예후가 좋아질 거냐 말 거냐도 따질 거 없다는 거. 그리고 그 길로 돌아갈 거라는 판단, 그것도 없다는 거예요. 정신병으로 인해서 포기했는 것들에 대해서 집중하지 말고, 잃은 부분을 상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이분이 했던 말 중에 굉장히 감동받았던 내용이 있는데, 이분 했던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인생에서 굉장히 큰 성취를 얻었던 적이 있대요. 그 큰 성취를 얻었을 적에도 자기는 정신병이 있었대요. 정신병을 가진 채 본인이 원하는 일을 성공적으로 완성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자살하고 싶은 심정이 왔을 때도 정신병이 있었고, 자살하고 싶은 순간에도 정신병이 있었고, 인생의 최고의 단맛이라고는 성공을 하는, 완성시키는 일을 할 때도 자기는 정신병이 있었다. 과거를 회고하면서, 병자에게 있어서 과거를 회고하면서 내가 이랬지 저랬지, 물론 그것도 중요하나 그거보다 자기에게 이미 찾아온 질병과 함께 내가 어디가 아파, 정신적으로 뭐 강박증이 있던 우울증이 있던 뭐가 있어, 그러면 그것과 함께 내가 미래를 구상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한테 맡기느라고 내 미래는 끝난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자기는 양극성 환자래요. 양극성은 조증, 우울증이 동시에 있잖아요. 조울증과 우울증이 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조울증은 막 뭔가를 해내야 될 때 150까지 성과를 낼 수 있고 잠도 안 자고 일할 수 있는 게 조울증이잖아요. 조증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울증은 막 땅으로 하염없이 꺼져드는 것. 조증은 막 하늘을 나를 것 같은 거, 뭐든지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거. 그죠? 자기는 이 양극성이 다 있는 장이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말에 제가 감동받았어요. 자기가 병이 아무리 심했어도, 정신병이 아무리 심했을 때도 자기는 단 한 번도 부모나 주변과 사회와 세상을, 누구를 한 번도 원망해 본 적이 없대요.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그야말로 한 번도 내 인생이 왜 이래?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야? 왜 부모가 나를 이렇게 낳았어? 왜 나만 이래? 왜 내가 이렇게 아파야 돼?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나를 봐줘야 돼. 내가 뭐라고 말해도 다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돼. 이런 식의 막무가내의 삶을 자기는 살지 않았다는 말인 거예요. 자기는 아무리 정신적으로 질환이 있고 그 정신병이 심했어도 원망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이 상태일지라도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자기는 감사하다는 거예요. 글을 쓸 수 있고 뭘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해요. 조증이라고 하는 것이 저기서 기차가 온대요. 그 비유를 들어요. 제가 이런 비유를 들거든요. 자기에게 딱 달라붙어 있는 업이 있어요. 사람마다 업이 있는데 업의 두께가 무지 장판대처럼 들러붙은 업이 있어요. 때려야 뗄 수 없는 어떤 업이 있어요. 그러면은 자꾸 깨어있기, 화두 잡듯이 탁 이목구를 잡거나 싸띠 알아차리는 힘을 가지면 자기에게 때려야 뗄 수 없는 어떤 업이 저 일주문에서 걸어 들어오는 게 보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걸어 들어오는 게 보이니까 낚아채서 잡아서 버릴 수가 있죠. 근데 이분이 그 비유를 들어요. 희한하게 조증이라고 하는, 조증이 올라 그래. 세상 모든 걸 다 해낼 수 있는. 그러면 저기서 열차가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조증이라는 열차가 올 때 그 열차를 함부로 올라타면 안 된다. 함부로 올라타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열차를 타면 120, 150의 성과를 낼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조증의 열차를 올라타면 안 된다.
이거는 이분에 대한 이야기뿐이 아니에요. 각자 자기에게 닥쳐오는, 자기에게 오는 습관적인 업이 있어요. 그 습관적 업이 닥쳐올 때마다 그 열차가 자기 앞에 당도하기 전에 저기 들어오고 있다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보여야 돼요. 그리고 그걸 올라타지 않을 수 있고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의 브레인이 가장 발달한 거예요. 발달해 갈 수 있는 거예요. 발달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발달 안 한 사람도 있어요. 60살을 먹었어도 발달 안 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15살 먹었는데 무지 발달한 애도 있는 거예요. 일상의 쳇바퀴, 일상적으로 돌아가는 쳇바퀴가 돌아가는 것이 조증을 통해서 저 열차를 올라타고 막 달려가는 것보다 더 중요할 때가 있다. 일상생활에 만나는 가족과의 관계, 일상생활에서 자기에게 닥쳐온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부자리를 개고, 땀이 났으면 옷을 벗었을 때 샤워한 뒤에 빨래를 하고, 내가 빤 빨래를 옷을 깨끗하게 개고, 내가 사용한 방을 청소할 수 있고, 내가 먹을 밥을 내가 정리할 수 있고 찾아 먹을 수 있고, 내가 먹은 밥에 설거지를 할 수 있고, 이 일상적인 행동 자체, 그게 조증이라는 열차가 왔을 때 올라타는 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한테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고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이 다녔던 학교가 정신병에 대한 편견이 없던 곳이었대요. 편견이 없이 받아들여주는 곳이었대요. 그리고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학교를 다녔대요. 이 말은 정신적 질환을 앓는 사람이 가족이나 우리 이웃에 있을 때 그들에게 편견을 가지지 않을 수 있는 우리의 힘이 생겨야 돼요. 용기가 있어야지 돼요. 용기가 아니라 그런 마음이 생겨야 돼요.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상한 잣대로 이상한 저울질하는 것. 우리 인간은 알게 모르게 편협된 자기만의 생각으로 아집 속에 사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제가 오면서 우리 여기 스님들께 들었는데, 제주도에서는 이 우파냐 좌파냐 이 당이냐 저 당이냐는 전혀 상관없다. 무슨 당? 괴당? 괜당? 괜당 맞아요, 회장님? 괜당, 친척. 그 사람이 무슨 당에 해당하느냐 아무 상관없고 내 친척이면 돼. 나랑 뭐 핏줄이 걸리면 그냥 다 찍어 라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괜당이면 다 된다는 거예요. 괜당.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제주도 출신 스님도 괜당들이 와서 다 봉사한대요. 다. 그렇죠? 여기 제주도 스님들이세요? 제주도가 아닌 스님은 고생하는 거예요. 무태에서 온 사람들은 무태에서 왔다고 많이 한 3년은 시달리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섬에 들어오시면 공덕을 지으셔야 됩니다. 예, 육지에서 온 사람은 이 섬에 들어오면 적어도 천일기도를 해야 돼요. 3년 천일기도. 그래야 조금 요만큼 마음의 문 열어줄까 말까요. 괜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근데 우리가 어떤 사시의 눈이나 왜곡된 눈이나 오해의 눈이나 그럴런지도 몰라라고 하는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거를 껍질을 벗길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이거 벗기는 게 인생의 관건이거든요. 이거 벗겨내는 게 정신질환자 안 생기게 만드는, 사회를 만드는 길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분이 그 얘기를 해요. 우울할 때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조증일 때 할 수 있는 일이 있대요. 그래서 각각을 분리해서 거기에 따르는 일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해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우울하니까 못해, 조증이니까 못해, 강박증이라서 못해, 이게 아니라는 거죠. 강박증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있고, 조증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있고, 우울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있고, ADHD라도 할 수 있는 게 있고, 다 가능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해내는, 병이 왔을 때는 그 병과 자기가 함께 살고 같이 가는 것이지, 얘를 그냥 어떻게 띄어내보려고 하다 보면 고통이 하나가 더 와서 보니까 혹이 더 붙는 거예요. 혹이. 그래서 약을 2배, 3배로 늘려도 약이 안 들어. 수면제 잘 아시죠? 잠 안 오는데 자야 되겠다고 기를 쓰니까 스님들은 잠을 안 자고 철야정진하느라고 기를 쓰는데, 어떻게 보면 잠을 안 자나 눈에다 여기 성냥깨 펴갖고 잠 안 자려고 해서 그냥 철야정진하려고 기를 쓰거든요. 잠이 안 오는 이 그 수면을 못 취한다, 불면증이 있다, 기도하세요.
그냥 내가 이 기도하다 죽겠다, 기도하다 죽는다는 마음으로, 그러면 잠 안 오는 게 신경이 안 쓰이는 거예요. 그렇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그 니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정신질환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정신질환이 온다 해도 중요한 건 원한을 가지지 않아야 된다. 두고 보자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아야 된다. 언젠가는 내가 복수하리라. 네가 나를 무시했어? 네가 나를 사람들한테 망신 줬어? 네가 나한테 망신 준 거에 2배를 갚아줄게. 이거는 전부 정신병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이게 정신병이라는 거예요. 딴 게 정신병이 아니라. 두고 봐. 내가 너 반드시 갚아줄게. 예. 얼음바닥에 가다가라도 내가 자빠지게 만들 거야. 네가 하는 일이 다 되지 않도록 만들 거야. 이런 마음이 이 안에서 싹트고 있고 움트고 있다면 그것을 정신질환이라 한다. 그런 감정은 어디서 오는가? 이 감정은 약자의 감정이다. 아주 허약한 사람이 가지는 감정이다. 그거는 주인의 감정이라 말할 수 없다. 수처작주,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삶을 이끌어가는 자의 마음에서는 원한을 가진다, 복수한다, 두고 보자, 보복하리라 라는 마음은 주인의 마음을 가진 자에겐 일어나지 않는 마음이다. 이거는 허약하고 나약하고 하인의 마음, 노예의 감정을 가진 사람이 갖는 마음이다. 이 말을 기억해 뒀으면 해요. 그래서 이런 원한의 감정에서는 절대로 더 나은 사람으로 발전해 간다, 창조적인 마음 생길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는데 뭐가 그게 생길 수 있겠어요? 그렇죠? 원한의 감정을 전혀 가지지 않은 자로서, 완벽하게 원한을 가지지 않은 자로서 대표주자가 바로 부처님이시잖아요. 원한을 완벽하게 해결하신 분, 원한을 해결하는 방법까지 다 팁까지 알려주신 분, 그렇죠? 그래서 니체라는 사람도 엄청난 정신병에 시달리고 정신병원에서 살다 정신병원에서 죽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정신질환을 앓으면서도 어떻게 돼? 무수한 책을 써내잖아요. 인류의 어마어마한 책을 써내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자기는 그 정신병, 병에 대해서 무한히 감사한다. 병이라고 하는 게 자기 죽으라고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병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자기가 위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데, 병만큼 좋은 약이 있더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괜찮은 인간인지를 평가하려면 병보다도 더 좋은 샘플이 있디? 이러고 묻는 거예요. 맞잖아요. 사람 아파봐야 사람 된다 그러잖아. 디립다 아프고 나면 착해지잖아. 아프고 났는데도 안 착해? 수술까지 했는데도 안 착해? 그러기가 어려워요. 수술했지, 몸 아프지, 내 뜻대로 안 되지, 뜻대로 안 되는 생애를 딱 받아들일 때 어떻게 돼? 세상은 이거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내 뜻대로 하겠다는 이 교만심을 버려야 되는 것이구나. 교만을 버리는 순간 거기가 바로 부처짜리네 라고 하는 걸 아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 니체가 부처님하고 물론 불교에 굉장히 심취됐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정신병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가 정신병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지없이 자기는 극진히 감사한다. 예. 그러면서 뭐라 그러느냐? 누구나 자기 삶에 꿈을 더해가는 지속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 자기에게 정신질환이 있다 해도 아까 제가 이야기한 그분처럼 자기는 정신병의 나라에서 왔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썼다는 그분 말처럼 자기가 병을 앓고 있다 해도, 우리가 보세요. 신체적인 병, 정신적인 병 다 있다 하나 어느 병이 와도, 병이 왔을 때 그 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처를 만드는 공장에 반드시 필요한 재료예요, 이게. 그래서 안 아파 보면은 사람이 안 돼요. 그거 많이 느끼시잖아요. 아프면 보세요. 막 소리 지르고 악을 쓰던 사람도 아프면 목소리가 개미 소리만 해져요. 아유, 그게 아니라 그래지잖아요. 병이 사람 유약하게도 만들어 보고
내가 남 앞에 잘난 척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사회에서 우리가 뭐 하버드 대학, 옥스퍼드 대학, 서울대학 어디를 나왔다 해도 그 대학 이력서가 인간 존재, 사람의 존재로 돌아오면 한낱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것일 뿐이라는 사실을 병 앞에, 죽음 앞에 당도하고 보면, 내가 성공적으로 이루었다는 모든 것들이 그냥 한번 해본 수단일 뿐이라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아무도 대통령 되려고 온 사람 없고, 국회의원 되려고 온 사람 없고, 회사 회장님, 사장님 되려고 온 사람 없어요.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 대학의 교수가 되든 무엇이 되건, 여러분이 뭐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시건, 어떠한 성공을 이루었건, 인생에서 이루었던 모든 건 수단이에요.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목적이 아니에요. 살아가는데 그냥 목표, 그건 수단일 뿐이에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그거 하려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돈벌이 해보겠다고 온 사람 없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두바이에다가 뭐 몇백 층 빌딩 5개 가져보겠다고 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살면서 수단이에요. 수단이 목적을 대체할 수는 없어요. 목적은 뭘까? 목적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이 생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나한테 한 번밖에 아닌 이 생, 한 번 허락된 삶이에요. 이 똑같은 모습으로 2번도 못 살아요. 2번 반도 못 살아요. 반의 반도 못 살아요. 한 번으로 끝이에요. 내게 한 번 주어진 이 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숨 한 번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어떻게 내가 이 감사의 축복에 대한 것을, 은혜를 갚으면서 살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것. 숨 한 번 들이쉴 때 여러분 숨 한 번 이 공기 안에 빨아들여 보세요. 산소가 들어오는 순간 그 산소에 수많은 미생물들이 다 따라 들어와요. 수많은 미생물들을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내뱉는 순간 이산화탄소를 통해서 또 수많은 찌꺼기를 내보내. 그걸 내보내는 순간 또 그거를, 우리가 내뱉은 거를 또 식물들이 다 받아 먹어줘. 받아 먹어주고는 또 걔네들이 다 산소를 뿜어줘. 그럼 또 우리는 또 그 다 산소를 들이마셔. 공생관계와 공존관계 속에서 도대체 어디에 내가 홀로 독존이더냐. 삶을 원초적으로 돌아와 봤을 때 우리의 삶이 정말 매일 매순간 무릎 꿇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우리 삶의 목적 아니겠느냐, 목표 아니겠냐. 왜? 한 존재도 나와 더불어 못한 자가 없고 더 나은 자 없고, 다 모두가 행복하기 위해 살아가고 모두가 다 고통을 피하고 싶어 살아간다는 것 이외에 없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뭐다? 불교에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 인생의 목표예요. 위로는 나 자신의 깨달음을 완성하고, 아래로는 모든 사람의 깨달음을 완성하는 데 도움 주겠다. 다른 사람이 자기 삶을 완성해 가는데 나 협조하는 사람 되겠다. 남의 인생을 끌어내려서 다른 사람을 밟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내가 돕는 사람 되겠다. 상구보리 하와 중생. 내가 행복하고 싶듯이 남이 행복하도록 하는데 돕겠다. 내가 고통받고 싶지 않듯이 다른 사람에게 고통 주지 않겠다. 이거 공부하려고 온 게 우리 인생의 목표예요. 그게 인생 목표예요. 네. 그래서 아주 오래전, 10몇 년도 더 됐어요. 일본에서 10대 청소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게 있어요. 설문조사 10몇 가지 중에 마지막 거 하나만 소개할게요. 당신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10대 청소년에게 물었어요.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BBS에서도요. 근데 여기는 그때 방송 안 나올 때예요. 못 들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짚어드리는 거예요. 그때 개국 안 했을 때예요. 그런데 그 10대 청소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인생의 목표에서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 뭔지 아세요? 관용을 가진 어른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관용을 가진 어른으로 성장하는 게 인생의 목표래요. 인터넷 세대라고 우리가 우습게 봤죠? 인터넷 세대 아이들이 뭘 알겠냐 그랬죠? 꼬맹이 아이들이 무슨 생각하겠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나이 50, 60, 70 먹는 게 벼슬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냥 세월 가다 밥 먹다 보니 그 세월 왔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 들어있는 생각이 뭐냐고요?
자기 인생의 목표가 백화점이나 어디나 가서 내가 돈 좀 있다고 혹시 나 갑질하는 사람 아닌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어디 뭐 놀러 가서 쓰레기나 막 버리고 돌아오는 사람 아닌가? 온 나라를 쓰레기장을 만들고도 하나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들,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선진국에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혀 선진국 문턱도 못 가는 시민의식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산다면 그게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고마움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일까? 정신병은 딴 게 정신병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고 마구잡이로 사는 게 다 정신질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겠죠, 여러분? 자, 끝으로 이제 정리할게요. 그래서 니체가 그런 얘기를 해요. 현재보다 퇴보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다. 더 나은 삶을 향해서 오늘, 내일 지속적으로 매 순간순간 향상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향상심 단어 하나는 외우고 가세요. 향상심. 더 나은 나를 향해서 향상. 향상심은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불자들의 경우는 부처님이 살아가신 길대로 가리라, 진리를 향하는 그 마음도 향상심이에요. 내가 그 길을 향해 가리라, 그리고 그 길을 향해서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리라. 우리 여기 지금 관음사의 회장 보살님이시라고 그러던데, 보살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오다가 들었어요. 보시공덕을 어마어마하게 하신다고 들었어요. 부자가 되려면 저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아니, 돈을 자기가 벌 수 있는 기회가 왔잖아요. 자기한테 돈 못 버는 사람도 많은데 돈이 막 오네. 그건 뭐예요? 우주가 네가 돈 쓸 줄을 아는구나, 아니까 돈 쓸 줄 아는 사람한테 또 돈을 주는 거예요. 써보라고. 그러니까 저분이 막 쓰잖아. 그냥 막 그죠? 막 쓰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서울에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나한테도 막 쓸 거 아니에요. 아유, 보살님 농담이에요. 제주도에 많이 써주세요. BBS에 많이 써주세요.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가 보살이 실천해야 되는 6가지 삶,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표 아니겠어요? 그 첫 번째가 보시바라밀이잖아요. 보시바라밀, 지계, 인욕이 있어요. 지계는 청정하게 사는 삶이에요. 남의 것 넘보지 말라는 거예요. 네, 과도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과욕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계는. 그 다음에 인욕바라밀이에요. 요 3가지만 이루어지면 나머지 뒤는 그냥 따라 붙는 거예요. 보시지계 인욕이 오면은, 보시지계 인욕, 그 다음 뭐예요? 아시면 얘기해 보세요. 보시지계 인욕, 그 다음에 정진이 오자. 정진, 선정지혜. 그죠? 요 3가지는 그냥 따라와요. 3번째 인욕바라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시바라밀을 자꾸 하다 보면은 사람이 무슨 공덕이 생기느냐? 인색한 마음이 없어져요. 보시하는 마음, 나누고 베푸는 마음.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보시하고, 미소 지을 수 있는 사람은 미소로 보시하세요.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웃음으로써,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좋은 말로써 립서비스를 하세요. 립서비스 잘해야 돼. 립서비스 잘하면 없던 떡도 굴러와. 그렇잖아요. 인심을 써야 돼. 그래서 인심을 쓰면은 어떻게 돼요? 자기 인생의 팔자가 풀리는 거예요. 그냥 문이 활딱딱 열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향상심을 나아가는데 2가지만 오늘 제시해 줄게요. 첫째, 자기 자신을 엄청나게 칭찬해 주라. 이 말을 듣기에 따라서는 우리가 받아왔던 교육으로는 자기가 자기를 칭찬해 주고 그러면 자기 잘난 척하고 그건 교만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것과 조금 다른 뉘앙스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엄청나게 칭찬해 주라. 자기 자신을 하찮은 사람으로 깎아내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내가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냐 하면, 이래서 리스트를 쓰라 그러면 거의 백과사전 하나 수준으로 쓸 수 있어요. 거의 가다. 수필은 못 써도 자기가 얼마나 못난 사람인지를 쓰라 그러면 순식간에 써요. A4 용지가 모자라요. 나는 뭣도 못하고 부족하고 뭐 어떠고 저떠고 이쁘지도 않아, 뭣도 해 뭣도 모자라, 어째서 저째서 말도 못해.
뭐 많아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하찮은 사람으로 깎아내리지 말아라. 그런 태도는 자신의 행동과 사고를 올가매는 것이 된다. 그러다 보면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힘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올가매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힘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살면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신 인생에 연륜이 있을 거예요. 자기 나이가 40, 50, 60, 70, 80 좋습니다. 90까지 있다 합시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자기가 아무것도 이룬 게 없어 돌아보니까 나 뭐 별로 이룬 게 없네? 그랬다 할지라도 좋다 이거예요.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도 자신을 존귀한 인간으로 대하도록 하라. 자기를 존귀한 인간으로 대하는 것이 자기 부처에게 예경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대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하찮게 생각합니다. 벌 볼 일 없는 존재로 생각해.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다른 사람이 나를 하찮게 대할 때 있죠. 딴 사람이 나를 하찮게 대하는 건 뭐예요? 내 안에 내가 나를 하찮게 대하는 메시지가 있을 때 상대방이 그걸 읽어서 나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계는 나의 거울이거든요. 내가 보여주는 모습 그대로 상대방이 나한테 그 모습, 포지션을, 연극 무대를 그대로 펼쳐 보입니다. 내게 없는 메시지가 상대방이 지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지적받고 있을 때 그것은 내 안에 있는 메시지구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이치를 알면 완전히 게임판이 바뀌는 거예요. 오만과 자만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엄청나게 칭찬해 주는 게. 네.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인생을 다시 시작해봐라 이 말이에요. 철저하게 인정해봐라. 여러분이 여러분을 철저하게 인정하실 수 있겠어요 혹시? 아직 고개 갸우뚱거려지죠. 못하겠는데, 자신 없는데 해질 거예요. 네. 철저하게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칭찬해 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세상에서 닥쳐오는 그 어떤 높은 파도의 난관도 내가 그걸 넘어가질 수 있다. 세상의 고통의 파도는 수시로 오고 제주도 날씨만큼이나 변덕스러운 게 인생의 날씨입니다. 여러분은 태어나는 순간 제주도 사람이었다면 인생이 얼마나 만만한 게 아닌지를 제주도에서 경험하신 분들이잖아요. 날씨 진짜 만만하지 않구나.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되 제주도에서 천둥 벼락 때리면서 막 비가 올 때 문 막 흔들어 댈 적에 절대 문 열고 나오지 말라고. 사람 죽는 소리가 나도 문 열고 나오지 말라고. 그냥 날아간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냥 바람에 날아간대. 그냥 문 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죽든지 살든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문 열고 오면 다 살아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인생의 방법을 터득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여러분에게 닥쳐오는 그 수많은 고통과 난간이 올 때 어떨 때는 그냥 깍불 들고 안 내다봐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회오리바람 지나간 뒤에 해가 나는 순간 나와보니 아무것도 아니었네, 지나가 버렸네 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는 눈을 바꿔야 되고 인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 두 번째, 자기 삶에 무한한 박수를 쳐주라. 이 두 개만 외워두세요. 자기 자신에게 무지막지하게 칭찬할 것. 예. 그러면은 이게 정신병자 될 확률 높죠. 이 사회에서 정신병자로 갈 확률이 있고 정신병원에 항우울제 약이나 조울증 약을 처방받을 수도 있어요. 자기 내면의 자기를 인정해 주는 걸 훈련하시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실수했을 때도 그럴 수 있어. 다시 해봐. 괜찮아. 기회는 또 있잖아. 실망하지 마. 또 하면 돼. 한 번 더 해보자. 또 어떻게 했어? 잘 안 됐구나. 한 번에 안 되고 두 번에 안 됐어? 10번 하자. 10번 해봐. 하다 보면 돼. 되겠지. 포기하지 말자. 네가 원하는 것이라면 가보자. 자기 손을 붙들고 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자기 삶에 박수를 쳐주라.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가 질투심이나 초조함이나 불평불만이나 분노 같은 거,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막 촉발되어 일어날 적에 이런 감정들은 자기 자신을 굉장히 피로감에 쌓이게 합니다. 질투심을 느껴보는 사람이 있다면 질투심에 거의 파김치가 됩니다. 질투하다 보면 온 촉감을 거기에 다 기울여야 돼. 눈 뜨고 봐야지, 의심해야지, 이거 돌려야지, 막 그냥 밥도 안 먹고 봐야 돼, 그냥. 예, 질투심은. 그리고 이 안에서 막 속 끓여야 되지. 에너지가 얼마나 듭니까? 질투의 마음, 그 다음 초조한 마음, 불안한 마음, 불평불만, 분노, 부정적인 감정, 이런 것들은 사람을 황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죠. 이게 계속 가다 보면 대형 사고까지 치잖아요. 그렇죠? 그런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간단하게 박수치라는 거예요. 지금 박수 한번 쳐볼까요? 자, 그 사이도 다카시라고 하는 분이 그래요. 박수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효용이 있다. 첫째, 박수를 치면 분위기를 띄워준다. 묵직했던 분위기도 가볍게 만들어줘. 그 다음에 관계가 순식간에 좋아진다. 거기다 박수를 치면서 그냥 치는 게 아니라 와와와와와, 파도물이 막 밀려오는 거 쏴쏴쏴쏴 하듯이 와와와와와 하면서 박수를 치잖아요. 그럼 옆에 사람하고 금방 친해지는 거야, 순식간에. 두 번째, 박수를 치는 쪽이나 박수를 받는 쪽에 다 기분이 좋아져요.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박수를 치면 분노나 질투의 진흙탕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다. 누구에게? 자기 인생에 박수를 쳐주라. 자기 인생에 박수를 쳐준다. 자기가 뭐를 잘했거나 실수했거나 할 때 남한테 칭찬 들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자기 생일이야. 그럼 남편과 애들이 내 생일을 오늘 알란가 안 알란가 저녁 때까지 기다려. 그래서 케이크를 가지고 오나 선물을 갖고 오나 전화라도 한 방 할라나 저녁 밥상 차려놓고 저녁밥 먹으러 나오라고 할라나 안 할라나 끝까지 지켜봐. 근데 저녁에 들어왔는데 아무 놈도 아는 놈이 없어. 팍 삐지지. 하루 종일 시달린 거야. 하루 종일 피로감에 시달린 채 그놈의 생일 하나 때문에. 그 생일이 뭐라고? 우리 불가에서는 생일날은 기도하고 공덕 짓는 날이에요. 남한테 봉사하는 날이 생일이에요. 잔치하고 막 배부르게 먹는 날이 아니라 덜 먹고 이 사회와 인류에 못 먹는 사람을 위해 하루 굶어주는 날이 생일이어야 돼. 예. 그래서 생일에 대한 잔치도 방법을 좀 바꿔보자는 거예요. 이 세계에 25억 인구가 못 먹고 살아요. 25억 인구가 굶어 죽어요. 예, 먹을 게 없어서. 그래서 자기 생일에 그런 사람들을 좀 떠올리면서 내 생일날 내가 이렇게 감사한데, 나 이런 나라에 태어났는데 오늘 한 끼 굶는 날로 하자. 얼마나 멋져. 그렇죠 여러분? 우! 네, 그렇죠? 근데 절대 못 굶을걸? 왜? 유혹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네. 제가 아마 여러분의 생일 안다 해도 나와 국수 사줄게 이럴 것 같은데요? 그렇잖아요. 뭐 드세요. 드시는데 자기 생일날일 때 좀 깔끔하게 방법 바꾸라는 거야. 아침에 나갈 때 여보, 얘들아 오늘 엄마 생일이야? 기억해도 엄마 생일에 나 이거 가지고 싶어. 엄마 생일날에 그 선물 부탁해. 미리 부탁하라는 거예요. 좋잖아요. 두고 보자. 이거 하지 말고 네가 하나 안 하나 내가 볼 것이로다. 그래서 가족 애를 그것으로 점수 먹이겠다. 안 돼, 안 돼. 왜? 아니 어떻게 생일을 다 기억하고 살아? 못해요 여러분. 지 생일도 기억 못할 때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거 갖고 서운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잖아. 달력반대 자기 생일이야. 본인한테 어떻게 하라? 박수 쳐주라. 우! 우! 그러고는 바로 욕실에 거울로 가는 거야. 거울 앞에 서서 Happy birthday to you. 박수.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dear yours. Happy birthday to you. 우! 그러고는 세수 싹 하고 화장 싹 하고 착 나가는 거야.
기분 좋죠? 싹 바꿔야 돼. 싹 바꿔. 남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기다려라. 기다리지 말라. 기다리지 말라. 내가 나에게 축하한다? 한다. 내가 축하한다. 내가 나에게 박수 쳐준다. 그래서 힘들고 외로울수록,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슬픔이 밀려올 때, 알 수 없는 어떤 슬픔이 올 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에 여러 다양한 감정들은 실제 인간이 갖고 있는 것들도 원초적으로 있는 것도 있고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되는 감정들이에요. 감정은 후에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불교에서 색수상 행식이 있어요. 색수상에서 수, 느낌, 이모션, 이거는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돼요. 원래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색성량 미촉법인 거예요. 본래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만들어진 거예요. 어떤 것에 의해서. 그래서 문화마다 감정이 다 달라요. 나라마다 다 달라요. 제주도 사람이 가지는 감정 다르고 육지 사람이 가지는 감정 달라요. 음식도 다른데 감정도 다르죠. 그 여기 우리 스님들이 그러대. 제주도에서는 무슨 음식을 좋아하냐가 깔끔한 거 좋아한대. 나 깔끔한 거 좋아하거든. 저도. 근데 메밀을 좋아한대. 나 메밀 엄청 좋아하거든. 근데 내가 제주도 와서 살아야겠네. 내가 이랬어요. 네. 그런데 무태서는 메밀국수는 그렇게 뭐 대단한 대접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제주도에서는 굉장한 대접일 수 있는 게, 이 지역마다 다르잖아요. 서로 다를 수 있어요, 문화가. 아까 그리고 스님 우리 뭔 얘기했지? 왜 제주도하고 뭐 다르다고 뭔 얘기하다가 까먹었어. 바로 가버려. 박수. 여러분이 뭔가를 기억하려고 그러는데 건망증이 와서 기억 못해. 박수 하면 돼. 아시겠어요? 건망증을 향하여 파이팅! 박수! 우! 이러다 보면 건망증이 환호를 받는 순간 얘가 갑자기 미쳐서 기억이 돌아와 버려요. 박수 받으면 돌아와 버려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정말 힘들고 외로울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럴 때는 집에 거울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을 쳐다보고 하이파이브를 해주라. 자기 거울을 바라보며 자기 모습을 보고 자기 손을 자기가 부딪혀. 이거 매일 해보세요. 미국의 어떤 여성이 실제 이거 했습니다. 100일간 했는데 자기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래갖고 세계적으로 강연하러 다니는 대스타가 됐어요. 하이파이브 100일 하고. 여러분 하이파이브 100일만 해보세요. 뭔 일이 생기는지. 제주도가 뒤집어질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뜨겁게 자신을 응원하고 뜨겁게 격려해 주라. 거울을 바라보면서 하이파이브 탁 해주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 좋아. 자기 이름 불러주면서 아무개야 좋아 팍 쳐주고, 아무개야 다 돼. 안 되는 거 없어. 또 아무개야 이름 불러. 다 네 덕분이야. 내가 이만큼 살고 있는 건 다 네 덕분이야. 너 때문에 내가 인생의 이 멋진 맛을 보고 있어. 네 덕분에 내가 제주도 태어나서 내가 이런 천혜 자연의 혜택을 받고 있어. 다 네 덕분이야. 알고 있니? 너 위대하잖아 라고 말해주라. 입으로 싹 웃음 지어주면. 이 돈 들어요? 네. 돈도 안 들어요. 시간도 딱 1분밖에 안 걸려요. 1분 동안 자기에게 하이파이브 해주고, 좋아, 다 돼, 뭐든지 말해, 다 가능해, 다 네 덕분이야. 오케이, 네 덕에 나 이만큼 살아왔어. 나머지 살아갈 날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 너와 더불어 내 인생 마무리까지 멋지게 살다 가겠네. 이 세상이 내게 허락한 이 생애를 나 멋지게 살다 가겠네. 나 끝까지 도와줘. 나도 너 끝까지 도와줄게. 거울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에게 말하라. 딱 2가지 기억할 수 있죠? 자기 자신에게 칭찬해주라. 무지막지하게 칭찬해주라. 이유 붙이지 말라. 변명 갖다 붙이지 말라. 이건 되는데 저건 나쁘다. 넌 이건 잘하는데 저건 좀, 이 말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무조건이야. 그런 노래도 있죠? 무조건이야. 자, 이 말은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무조건 편이 되어 주셔라.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당신을 버릴지라도,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당신을 배신할지라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배신하면 안 된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등 돌리면 안 된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무시하거나 짓밟거나 하찮게 생각하거나 경멸해서는 안 된다. 자기 자신의 위대성을 깨달으라. 인식하라. 한 번도 해보지 않지 않았느냐? 하라 이거예요. 해보라.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경험해보라. 안 간 길을 가라. 왜 맨날 갔던 업장의 길만 가느냐? 네가 살아온 업의 길이 재미없다며 그 길 재미없으면 딴 길로 가 이 말이에요.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길이 너무 쉬워. 칭찬해주라. 박수 쳐주라. 어려울 거 없죠? 크게 우! 자, 옆에 사람 쳐다보고 하이파이브. 준비. 우! 얼굴 쳐다보고 눈 맞추고 하이파이브. 뒤돌아보고 자, 뒤돌아보고 하이파이브. 우! 여러분, 인생 별거 아니죠. 그렇죠? 이게 삶이에요. 그리고 이게 삶의 맛이에요. 내가 나를 인정해 주겠다는데 누가 잔말해? 누가 뭐라 하겠어요? 내가 나에게 하이파이브하고 박수 쳐주겠다는데 누가 뭐라 하겠어요? 내가 내 편이 되어주겠다는데, 내가 나를 믿어주겠다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알겠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를 칭찬하는데 내가 어이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런 노래를 부르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네, 좋습니다. 확실히 제주도 물이 좋긴 좋네요. 제주도 공기가. 제가 절대 어디 가서 노래를 안 하는데 제주도 오니까 노래 신이 그냥 내려버리네요.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제게 주신 힘으로 감사합니다.